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아, 상관없어요. 오랜만에 온 제이입니다. 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주 텀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 개인 사정 때문에 한번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되게 네, 오랜만에. 반갑고요. 네. 여름이 다가오네요. 근데 아직 추워요. 아직은 좀. 비가 와서 다행히. 제 기억에는 5월 이쯤 되면 진짜 막 엄청 더워가지고 다들 막 반팔은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인데 이것도 기후 위기의 영향일까요? 갑자기. 아 근데 네. 올해 폭염 자꾸 예상한다고 기상청이 얘기를 하니까 폭염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저는 만반의 준비. 항상 여름은 더웠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감각은 굉장히 망각이 심해요. 지금 이렇게 또 막 날씨가 확 더워지지 않으니까 뭐 이랬는데 또 막상 하루 이틀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덥다가 난리예요. 바로. 네. 그리고 기상청은 항상 역대 최고의 폭염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죠, 사실은. 네. 그게 맞죠. 맨날 역대급 더위, 역대급 추위 뭐. 지금 기상청. 봄 가을에. 전 기상청의 그래도 보도를 믿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고요. 네. 너무 욕할 필요는 없고. 네. 그분들도 고생하시는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도를 한 거라고 전 믿고. 네. 이제 거기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보도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좀 그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약속 시간이 좀 늦게 되거나 할 때 원래 내가 도착할 시간보다 좀 더 늦게 잡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갑자기 기상청도 그런 거다. 아니 그렇죠. 아, 안전바를 그렇죠. 내려야 돼. 네, 그런 거죠. 이상한데. 네. 그러면 이게 올여름은 별로 안 더울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해서 엄청 더운 거랑 더울 것 같다 그랬는데 미칠 것처럼 더울지도 몰라 이렇게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안 더워. 그게 낫지. 근데 그렇게 발표하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리고 제 소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금책밥 만들고 있는 북컨텐츠 만들고 있는 불건 PD입니다. 네, 와. 제가 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하세요? 일요 책방. 깜짝이야. 개인 유튜브 하신 줄 알고. 네. 저희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 금책밥 이메일 댓글이 너무 많아. 댓글도 보내주시고 자 사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데 인기 팟캐스트 가시면 사연이 소개가 안 돼요. 우린 다 해줘요. 네, 금책밥 이메일 프라이데이북스 S가 끝에 2개고요.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욕 빼놓고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인스타,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팔로우 눌러주시면 우리 금책밥 인스타 계정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도 팔로우가. 네. 오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청취자로 이어지느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저도 그렇게 인스타 하니까 사진 올라오면 그냥 좋아요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로봇 같이 하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진짜 이게 큰 액션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요. 오늘도 좀 대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작가를 대작가? 아닌데. 대가? 대작가? 하루키는 하루키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최근에 나온 그 에세이를 가지고 오늘 좀 저희가 이야기할 텐데요. 제목은요? 무라카미 T입니다. 네, 무라카미 T. 네. 이 T가 이제 대문자 T로 이제 써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책을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팬이면 이미 책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티셔츠의 그 T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는 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합시다. 네, 하루키. 네, 하루키라고 하죠. 네. 하루키가 약간 덕질의 또 약간 덕질 캐릭터잖아요. 쉽게 그쵸. 말하면. 너무 많아 덕질이. 그러니까 그 덕질 중에 하나가 몰랐는데 티셔츠 모으기였대요. 이 정도면 삶이 덕질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유가 된 사람들이 덕질을 제대로 한. 근데 저희 집에서 티셔츠 100장을 예를 들어 모았어요. 제가 쫓겨날까요? 안 쫓겨날까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입니까? 작가는 모든 소재로 만든다. 그러니까. 맞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100장 모으다 쫓겨나는 얘기로 책을 낼걸요? 그러네. 쫓겨나는 티. 그래, 진짜 동의가 되는 게 동감이 되고 하다가 티셔츠로 책을 쓰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읽으니까 또 재밌어. 재밌어, 또 네, 짜증나. 은근히 또 그냥 소소하게 네. 진짜 재밌어가지고 또 네. 뒤에는 반바지로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질문해서 저 약간 야 반바지. 그러니까 그러면 옷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루키는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압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저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작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실 하루키는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좀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정성스럽게 또 준비하셨잖아요. 20 몇 페이지에 이르는 나무위키 자료. 나무위키 짱. 이 소개를 이게 쭉 읽어보면서 네네. 이 에세이 편을 하면서 하루키를 너무 또 집중해보고 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약간 나중에 신작 소설이 나오면 장편 그때 한번 제대로 좀 특집으로 다뤄도 좋겠다. 또 제이님이 하루키 좋아하시잖아요. 네, 하루키 그래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루키 신작이 나오면 기사단장 조기기가 2017년에 나왔으니까 그쵸,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서. 네. 왜냐면 그분 되게 공무원처럼 일하시는 거 다들 알기 때문에. 티셔츠를 가지고도 책을 쓰는데 뭐 자기 본업이야 뭐. 그쵸? 그쵸. 네. 무라카미 하루키 1949년 1월 12일 교토부 교토시 후시미구 외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 보면 출생란에 연합군 점령하 일본 교토부 교토시 후시미구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진짜 옛날이니까. 어마어마한 시대 가운데 살았네요. 근데 1949년에도 연합군 점령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꽤 그게 전후에 일본의 영향이 그쵸. 좀 오래 갔나 봐요. 당연하죠. 네. 잘 모르겠는데 한 1946, 7년도 정도면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49년인데 연합군 점령하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도 일본 문학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에 질린 거예요. 어렸을 역으로. 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서구 번역 문학에 심취했다. 싫어서. 네. 그게 싫어서.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 사춘기에 약간 그쵸. 그 예민한 시절에 어떤 허세가 좀 담긴 걸 수도 있겠죠. 약간 그 아빠가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앞 세대에 나스메 소세키가 있었어요. 일본 집회 아주 찍히는 대문호가. 사실 또 일본 문학은 또 유수한 전통이 좀 있어서 나스메 소세키 같은 거 계속 얘기했으면 진짜 따라잡기도 힘든 작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 그 구독하던 문학 잡지 같은 걸 또 읽으면서 10대 시절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일본 문학 막 썰 풉니다 이런 거는 좀 짜증 났어도 부모님의 영향이 어쨌든 굉장히 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10대 시절에 문학 잡지를 읽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과학 잡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우리 한국의 문학 잡지가 많잖아요. 요즘 또 리터 뭐 이런 것도 많고. 그쵸. 리터는 오히려 좀 캐주얼하고 뭐라 하면 될까요? 그냥 월간 문학 동네 이런 거. 개간인가? 개간이죠, 개간. 그러니까 그런 걸 10대가 봤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창비 이런 거 읽은 거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볼 수 있는데 그게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없으면 찾아서 볼 리는 만무하잖아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공이 크네요. 어쨌든 역으로든 어쨌든. 네. 와세다 대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연대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가끔 이렇게 그렇게 일본 비교가 드라마에서 되죠. 가끔 성공하면 가는 대학으로 많이 나오죠. 네. 와세다 대학. 음. 제1문학부 연극과 학사. 지금으로 따지면 와세다 대학 문학부 연극 영화 코스라고 하네요. 근데 학교는 거의 잘 안 갔다 그러고 네, 역시 비범한 작가는 학교 잘 가면서 성공한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막 A뿔 막 학점 막 4.0 넘고 이러면 얼마나 매력 없어요. 이런 작가님들은 좀 이렇게 학교도 좀 째주고 해야. 죄송합니다. 너무 정색하신 거 아니죠? 저 저기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쓰는 거 되게 좋아했다고 하고요. 신주쿠 레코드 가게에서 알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덕력이 굉장히 키워졌겠죠. 그리고 뭐 가부키 초에 재즈 카페를 들락날락했다. 그리고 이제 1971년에 다카하시 요코와 학생 때 결혼을 합니다. 71년이니까 몇 살이죠? 아무튼 꽤 23살? 23살 우리 나이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때는 뭐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학생 때 돈이 있겠습니까? 알바하면서 뭐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침구 가게를 운영하던 처가에 들어서 처가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이제 막 둘이 이제 그 아내분과 돈을 살뜰하게 좀 모았나 봐요. 알바하면서 피터캣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로 카페를 개업합니다. 점심 때는 뭐 카페, 저녁에는 재즈바. 그게 일본의 특징이래요. 그런 술집들의 형태가 엄청 많대요. 이 하루키의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무라카미 티라는 책에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네. 그런 나 기억이 안 나지.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술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낮에는 카페 그리고 와인이나 이런 이제 술 종류인데 너무 헤비하진 않고 약간 칵테일 종류나 이렇게 하이볼 같은 거 파는 데들이 있거든요. LP 이렇게 있고 거기는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원래 일본에 꽤 그런 아예 장르로서 있대요. 그런 특성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루키랑 이제 아내분이 돈을 알바해서 모은 돈 절반 그리고 부모 찬스로 절반 받아서 창업자금 500만 엔 딱 만들어가지고 이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7년 운영했네요. 74년부터 이제 81년까지 운영을 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시기도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블 경제. 그 전에 진짜 일본의 호황기 시절이잖아요. 이때는 진짜 일본이 거의 정점을 막 향해 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쓸어 모을 때고 막. 그럼요. 하와이 다 가고 전 국민. 뭐 소니 이런 거 막 올라갈 때니까. 네. 그런 시기도 좀 잘 만난 것 같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게 좀 창업하겠습니까? 일본도 부동산 비싸가지고. 자 이제 하여튼 이 피터캣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제 행복하게 사신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물론 이제 예전에도 시나리오 쓰고 막 이런 거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소설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특이한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1978년 4월 1일에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 이제 프로야구, 일본 또 야구가 또 굉장히 일본 이제 야구를 사랑하는 또 나라잖아요. 프로야구 개막전을 보다가 갑자기 소설이 쓰고 싶어졌대요. 1회 말 야쿠르트 스와로즈의 이것도 일본 선수도 아니네. 용병 외국인 선수네요. 보니까 데이브 힐턴이라는 선수가 2루타를 빡 때린 순간 소설 써야겠다. 약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썼다. 그러니까요. 뭐 하루키스럽네요, 뭔가. 네. 힘 빼놓고 사는 느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밤이 되면 부엌 테이블에서 이제 소설을 집필했다고 하고요. 이듬해 1979년에 그러니까 소설 부엌에서 밤마다 쓴 소설 1년 만에 군주신. 자 이제 데뷔작이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게 뭐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뭐 꽤 유명한 문학상 같아요. 군조 신익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다 알죠. 아쿠타가와상의 후보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것도 상당한 일이죠. 그쵸. 일본의 진짜 뭐 엄청난 거의 뭐 탑의 문학상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은 1973년에 핀볼이라는 작품으로 또 아쿠타가상 후보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 후보로 올랐는데 수상은 하진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후보로 올라가진 않았고. 그 이후로 끝이에요. 네.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일본 문단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평도 좀 많이 듣고 이런 이야기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수상은 못했는데 그렇지만 뭐 문단에 들어가는 거 별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고, 네. 뭐 거기서 뒤에서 뭐 욕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뭐 관심이 없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도 한국과 일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진짜 문화의 영향은 일본을 받은 게 확실히 많은 것 같긴 해요. 아, 그쵸. 특히 문학도 사실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철학 이런 것도 용어들이 거의 다 일본식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사실 번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번역 시스템이. 강대국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거의 일본의 어떤 번역의 세계는 진짜 번역된 책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 약간 이런 게 거의 신조처럼 그쵸. 생각한다고. 번역청이 있으니까 따로. 네, 그러니까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그때 노벨 물리학상인가? 네. 받으신 과학자, 되게 나이 많으신 일본 과학자분이 받으셨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아니 노벨 과학상 물리상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세요 아예. 그래서 통역이 붙어가지고 다 해주는데 사람들이 놀랬던 게 우리나라만 해도 의학 또는 과학계에서는 언어를 다 영어식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사실 그냥 논문 이름만 얘기해도 다 영어잖아요 사실상. 근데 일본은 거의 그러지 않대요. 번역을 완전히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본어로 된 자료를 완전히 보고 그걸로 일본어로 논문을 쓰면은 그걸 완벽하게 영어나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해서 등록을 해주는 게 국가에서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고요. 네. 한국 작품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고 이런 번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좀 이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1981년에 전업 작가가 되기로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캣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기고 사실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피터캣을 그냥 뭐 했으면 정말 잘해봤자 1호점, 2호점, 3호점 정도 내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 결정이 제가 볼 때는 네, 굉장히 일본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82년에 양을 쫓는 모험, 85년에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좀 아는 막 제목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86년 10월에 유럽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주로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 머무셨다고 하고요. 1987년 드디어 그 유명한 노르웨이의 숲이 나옵니다. 상실의 시대. 근데 진짜 좀 뜬금없어요. 솔직히 상실의 시대. 그쵸? 그렇죠. 왜냐면 원제가 노르웨이의 그러니까. 숲이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음악도 노르웨이의 숲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소설도 그렇지만 영화는 특히 외화를 가지고 수입을 할 때 제목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관건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직역 반대가 뭐죠? 의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영어 제목을 그대로 한글화해서 딱 박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땐 제발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서 어떤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한글 제목 칠 때 너무 힘들었어요. There will be blood를 There will be blood를 이 영어 원제가 There will be blood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글로 또 쳐야 돼요. There will 그걸 그대로 쳐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의역이 필요했는데 이제 또 잘 만든 제목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노르웨이 숲이라는 원제를 상실의 시대로 했는데 사실 이게 대박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좀 뜬금없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당시에는 상실의 시대 하면 시대 87년도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제목 87년. 자체가. 그래서 읽어보면 그냥 연애소설인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리고 하루키가 이번에는 대놓고 연애소설을 쓰겠어라고 쓴 책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저 연애소설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충격이었어요. 방금 그 연애소설이라는 말에 더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크도 담긴 말이긴 하겠지만. 네네네.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 왜냐면 제가 읽었던 책은 제목이 상실의 시대인 거예요. 겉표지가 정말 상실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읽는데 그러니까 좀 착시가 있는 거지. 그쵸. 대표적으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대표적인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제인 오스틴을 잘 모를 때 오만과 편견 해가지고 진짜 완전 심오하고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연애 소설인 거야. 나중에 이제 배웠을 때, 읽었을 때 재밌고 재밌는데 제가 보기엔 네. 잘 느낌을 잘 잡았네요. 그 뭐가요? 출판돼서 나왔던 형태가 있어 보이는 게 차라리 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 네. 상실의 시대든 이렇게 오만과 편견이든. 뭐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저는 이 아무튼. 상실의 시대. 어쨌든 한국어판 제목이 한국 흥행,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워낙 대박이 났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흥행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노르웨이 숲. 우리나라 따지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자꾸 막 덴마크 그러니까. 생각나고. 그 당시에 그리고 하루키가 지금처럼 한국에서 각광받는 잘 알려진 작가이진 않았을 테고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다. 약간 그런 생각 인정하고요. 네. 91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보다 가셨다고 하고 94년에 태엽 감는새. 자, 그리고 97년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 두 권이 나온 게 약간 하루키의 전환점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더그라운드 이후로 하루키의 작품이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말은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네. 이 지하철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 언더그라운드가 갑자기 르포르타주를 하니까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 하루키랑.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읽고 진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구성도 너무 잘했고 네. 소설가다 보니까 플롯을 잘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터뷰 내용인데 네. 그걸 지하철 호선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본어가 제가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승역이니까 몇 호선 하면서 거기 생존자들 이야기, 피해자들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다음 2호선 하면서 겹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건에 점점점 다가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가스 테러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테러를 당한 걸 제대로. 그러다가 갑자기 나가서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뭐라 될까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모아가면서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숨죽이면서 읽게 되는 그런 소설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때 잘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예요, 진짜. 네. 네. 근데 정말 저는 이 언더그라운드랑 그 약속된 장소 읽다가 와 이렇게 담아내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테러 사건을 그런 피해자들의 사건을 그리고 나중에 나온 그 약속된 장소는 아예 가해자들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냥 르포르타주로서 완전하게 이제 성립된 장르다. 정말 좋습니다. 추천을. 네. 그 방금 이제 제이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약속된 장소. 요거는 이제 약간 언더그라운드의 속편 같은 느낌으로 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 약속된 장소는 옴질리고 신자들. 네. 그 이야기를 좀 담았죠. 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해변의 카프카.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좀 표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아직도 떠올라요, 표지 디자인이. 그 약간 파랗고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하얀 사람 이렇게 일렁이는 약간 그런 느낌. 아이가 이렇게 맞죠? 약간 쭈그리고. 맞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상실의 시대 때 표지라고 좀 통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진짜 표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최근에 저는 그 잘 안 보다가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미ንም사 TV를 좀 최근에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 다른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진짜 자기 것만 보라고. 아니 내 것도 잘 안 봐요. 편집하고 나서는 이제 안 보고. 제작자니까 도리어 그걸 안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편집하면서 실컷 보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또 봐요. 다 봤는데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쉴 때는 다른 거 보고 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미ንም사 그 표지 디자이너분 그리고 그게 가장 인기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분 나온 게 진짜 약간 존경스러워. 저는 디자인에 진짜 문외한이라서. 저도 뭐. 네. 디자인 잘하는 사람들 진짜 부러워요. 네. 미리 캔버스 없었으면 저는 진짜 어떻게 이 시대 살았을까. 저는 근데 미리 캔버스든 저는 이제 망고보도를 주로 쓰는데 그런 거 있어도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대충 그렇게 뭐 표지 디자인 이런 건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저도 직업상 셀프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대충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하기가 싫어요.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네?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지. 예쁘게 나오면 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딱 했는데 예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이 날 거잖아요. 신이 안 나. 왜냐면 내가 할 결과물이 뻔하니까. 네. 계속 할게요. 네.
화이팅. 나 왜 여기서 하소연을 하고 앉았냐? 2009년에 예루살렘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아, 근데 그리고 이 사건도 사실 굉장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수상 소감. 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막 침공해가지고 욕 엄청 먹을 때였어요. 국제적으로. 근데 이제 예루살렘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야, 가지 마. 가면 그거 받는 모습 때문에 네가 또 얼마나 욕 먹겠어.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야, 근데 이제 하루키가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갔어요. 그럼 이제 얌전히 받느냐?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수상 연설 나중에 이제 인터넷 보시면 번역된 것도 막 다 있거든요. 네. 영어로 연설을 하셨어요. 그걸 번역된 거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 연설문 자체도 굉장히 명문이에요. 그렇죠. 네. 와, 그 첫 문장 아세요? 저 지금 켜놓고 저 외운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오늘 이곳 예루살렘에 전문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소설가로서 왔습니다. 야, 진짜 관계자들 약간 다 쫄았어. 지금 무슨 진짜 말? 완전 그 언어 유희면서 진짜 중의적으로 막 다 내포하고 막 압축적인 문장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나중에 또 이 연설 가지고 또 욕을 먹기도 했대요. 왜냐면 그게 비판이야 아니야? 약간 이러면서. 근데 저는 좀 나중에 하루키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러니까 이 좌파 인간들은 이런 극자도 아니야. 그 좀 공감 능력이 없는 좌파든 우파든 공감 능력이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악마가 되죠. 진짜 좀 별론 게 아니 상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래도 갔는데 가서 막 대놓고 막 직설적으로 해요. 혁명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무리해. 그걸 하란 얘기 그걸 지금 하루키한테 요구하는 건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되게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갔대요. 어쨌든 그 누가 봐도 그거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그게 이스라엘. 진짜 문학적이고 작가적인 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할 수 있는 우아한 어떤 비판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 듭니다. 비판 전에 읽으면 감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또 마지막 문단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개인입니다. 시스템이라 불리는 단단한 벽을 마주하고 있는 깨지기 쉬운 달걀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되게 서사적이면서도 전 이게 문학가로서 더 이상 어떻게 뭘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저도 이 연설문은 읽고 또 읽어도 정말 명문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루께 그 아슬아슬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도 좀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얘기해야 될 걸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저는 하루키 연설이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했으면 한국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 다 어디나 그렇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있죠. 이때 시상식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표정이 살살 서서히 굳어가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해 1Q84가 또 출간이 됩니다. 진짜. 네. 나는 1Q84는 사실 이게 재미없다가 아니고 제가 읽다가 좀 맥을 놓쳐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다 못 읽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이어지네요. 근데 저는 이 설명 들으면서 다시 제가 읽었던 1Q84를 생각하니까 네. 되게 이어져요. 시스템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결국에는 각 개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를 그쪽 서사에서 되게 풀어내면서 명장면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계가 전복되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1984나 이제 하루키의 계속된 특징이기도 한데 이때부터 태엽을 감는 새부터 사실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일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일이 되게 터무니없이 일상 가운데 찾아와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새소리가 났는데 그게 태엽을 감는 새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1Q84도 마치 시스템에 대항해서 뭔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막상 돌아오면은 그냥 똑같은 일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직 경험만 잡아놔요. 해주셨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2017년에 뭐 이게 가장 최신 장편 소설이죠. 그쵸. 기사단장 죽이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했던 장편 소설 중에 그럼 제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루키 소설은 어떤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뭐 그냥 딱 뭐 원픽을 하나 꼽자면 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루키 거는
네. 와 이게 좋다라기보다는 몇 개의 장면이 엄청 남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사단장 죽이기가 너무 셌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스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나온 지 꽤 됐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 네. 제목과 연결된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건 뭐지? 그리고 내가 죽여야만 세상이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어떤 걸 죽여야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막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되게 서사적이기도 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저는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는 하루키의 예전에는 사실 스토리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비어있는 공백들이 많았어요. 그게 하루키스럽다라고 했다면 기사단장 죽이기에서는 저는 좀 놀란 게 되게 치밀해졌어요. 그 스토리와 모든 방향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하루키가 점점 완성도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사실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봐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저는 사실 소설은 그러니까 뭐 하루키 작품은 노르웨이의 숲하고 기사단장 죽이기밖에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를 저는 할 수는 없지만 기사단장 죽이기 진짜 힘들게 읽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 손에 또 놔지진 않아. 힘든데 보니 괴로운데 에이씨 이러면서 계속 봤거든요. 결국 끝까지 봤어. 보긴 봤는데 근데 약간 동의가 되는 면도 있고 저는 이제 왜냐면 그 전작을 노르웨이 숲 빼놓고는 본 적이 없고 근데 노르웨이 숲은 사실 하루키 작품 중에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결이잖아요. 초기 거의. 그래서 저는 비교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좀 다른 것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저는 비교를 한다면 기사단장 죽이기, 1Q84, 그 다음에 태엽을 갚는 새. 얘네가 소위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키의 세계관적 구원 이야기의 그 시리즈 같다. 세트별로. 제이님 좋아하시는 구원. 네, 구원서사. 이거 다 구원 이 세계. 그 다음에 종교가 꼭 등장을 하고 근데 가족사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하나의 구원서사가 좀 대서사로 펼쳐지는 시리즈들이 태엽을 갚는 새, 헤븐의 카프카는 구원서사보다는 개인서사가 강한데 1Q84 그 다음 기사단장 죽이기까지 이어지는 게 있어서 전 이 세 개를 비교하는 페이지 수가 엄청나긴 한데 그렇죠. 나중에 하십시오.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하루키 좀 좋아하시거나 좀 했던 분들은 최고의 픽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댓글 장사 한번 해야겠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에세이 번역집도 사실 되게 많아서 엄청 많아요, 진짜. 뭐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개만 그냥 좀 짚어드리자면 에세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뭐 옛날에 진짜 나온 거겠죠. 도서출판 배감이란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 출판사.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 뭐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뭐 좀 많아요, 되게. 하루키의 여행법. 계속 문학 사상사가 한동안 계속 출판하는 걸 보니까 이 문학 사상사가 이제 사실 하루키로 네, 엄청 돈 벌었겠죠. 네. 뭐 하루키 책, 뭐 하루키 일상에 이런 작품도 있네요. 하루키 하야오를 만나러 가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 그 읽지 못했어요. 저도 에세이는 많이 못 봐가지고. 그렇구나. 지금도 있겠죠?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 비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책도 비체에서 출판사에서 나왔죠. 네네. 무라카미 라디오 시리즈. 그래서 뭐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채소의 기분, 바다뷰봄의 키스,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진짜 하루키스러운 제목들. 네,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것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뭐 다 소개는 못하겠고 최근에는 라오스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시드니 이것도 있었고 제가 시드니 이렇게 한 거는 뒤에 느낌표가 있어가지고 이거 살려보려고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도 있고 그리고 뭐야 이게 수리 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이건 이 제목은 약간 하루키스럽지 않은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동물이 나오는 건 또 비슷하구나. 네. 제일 특이한 거는 저는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 키스. 약간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제목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오글거리는다는 느낌이 저도요. 있어서. 발렌타인데이의 무말랭이. 그게 뭐예요? 하루키 에세이 중에 하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무말랭이? 네. 무말랭이가 일본 음식이기도 합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 세일러복을 입은 연필. 여기 제목이 더 이상한데요? 정색했다. 해 뜨는 나라의 공장. 해 뜨는 나라의 공장. 그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코끼리 공장의 해피엔드. 이 시리즈가 약간 표지도 약간 좀 특이하고. 네. 막상 또 읽어보면 재밌고. 네.
네. 약간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게 돼. 하루키 소설이 약간 그 에세이가 그 소설은 확실히 저는 뭔가 알겠는데 에세이는 저는 하루키 에세이 좋아하세요? 그럼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다 읽어요 거의 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번역가로도 사실 굉장히 네. 뭐 미국 문학을 되게 유수한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홍일반테 파수꾼 뭐 이런 거 번역했으니까. 맞아요.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집도 했고요. 위대한 개츠비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아요. 네,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죠. 너무 길다. 나중에 특집 때 특집하면 그때는 소개 안 해도 되겠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근데 뭐 본편은 사실 이 책은 워낙 라이트한 작품이라서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티셔츠 가지고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겠어? 네. 할 수 있죠. 하루키는 했죠. 하루키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티셔츠 별로 관심이 없기 그래요? 때문에. 네, 저는 참고로 제 등치가 있잖아요. 저의 예전도 특히 예전에는 그렇고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옛날에는 큰 사이즈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제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옷을 고르는 기준은 저한테 잘 맞으면 그냥 다 입어요. 저는 그냥 네 그런 사람이라서 별로 그렇게 옷에는 관심이 없는데 네 아무튼 번역은 권남희 선생님이 하셨고요. 네 최근에 신작 나오셨죠. 맞아요. 네. 그 재밌게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책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맞아요. 네. 그 책도 좀 궁금하긴 한데. 사인본 받았습니다. 사인본? 사인본. 네. 사인을 받으셨어요? 사인을 받은 거 아니고 사인본을 사인본? 샀어요. 왜냐면 뭐, 초창기에 사면 다 사인본이니까 요즘. 아닙니다. 왜? 합정 근처에 네. 그 게릴라 사인회를 혼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사인회가 아니라 동네 책방들 한 3-4군데를 몰래 방문해서 사인을 꼭 그냥 가시는. 그래서 누구도 안 만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인 물론 이제 서점부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 이벤트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네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진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네, 저 작가입니다 해가지고 사인해 주셨는데 그래서 땡스북스 합정에는 땡스북스에서 저도 가져왔고요. 네. 네,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하루키에 대한 애정도 그 책 안에서도 그러겠네요. 많이 담겨져 많이 있어서 하셨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 뭐 하루키를 포함한 일본 문학을 많이 번역을 하셨어가지고 재밌게 읽어서 이 책도 추천해 봅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하루키가 지금까지 모아온 티셔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티셔츠를 이제 누군가 줬기 때문에 또는 뭐 샀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샀든 받았든 그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그 추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읽혔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다 하겠네 진짜. 하루키 정도면 그죠? 그렇죠. 뭐 자켓, 뭐 또 뭐가 있을까? 신발, 뭐 양말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양말도 색깔이 가능하겠다. 왜냐면 티셔츠도 색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신발 이런 것도 근데 반바지는 못 하실 것 같고 특성이 좀 너무 없어서 맞아. 양말, 뭐 가방 이런 거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신문 연재했던 이제 글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기 좋아서 사진하고 같이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사진도 되게 정성스럽게 잘 찍었어요. 네, 맞아요. 사진도 내부에 보면 사진 되게 잘 찍었고 우선 티를 진짜로 자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안 입는 티까지 소개해줘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루키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 나았다. 하루키가 입지 못하는 티 얘기들이 너무 재밌었고 네. 자기 이름 써있는 티셔츠 또는 자기 작품 관련된 티셔츠를 자기가 못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웃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특히 옷에 있어서 옷의 종류가 많은데 진짜 티셔츠야말로 어떤 일상의 어떤 약간 대명사 같은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쵸, 편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에세이와도 좀 착붙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 소재가 티셔츠라는 소재가 보시면서 네. 가장 갖고 싶었던 티셔츠 어떤 거였어요? 전 사실 그 하루키가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점 그런 굿즈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입는 티셔츠들을 저는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약간 남세스러워서 네, 뭐 keep calm and read
무라카미라고 되어 있는 자기 이름 써 있는 티셔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이거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고, 뭐 하루키의 작품 댄스 같은 이제 티셔츠 같은 거는 아마 이제 구할 수는 없을 텐데, 전 이런 거를 한번 사서 입고 싶고, 굿즈로 사실 이게 굿즈로 만약에 나왔으면 온라인 서점 같은 데다가 뭐 3만 원 이상 구매하면은 뭐 이걸 티셔츠로 만들어 주든지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마케팅을 했을 때. 그러게요. 왜 안 했지? 왜냐면 티셔츠 이벤트 하잖아요. 9,000원 뭐 만 원이면 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알라딘도 지금 최근에 하거든요. 그래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게. 이거랑 티셔츠를 입고 찍으면 재밌잖아요. 그럼 저는 ET. 표지에 있는 저 표지에 빨간색이요? 예. 코카콜라 티일 거예요. 네. 아, 코카콜라. 네.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더 재밌는 건 이 모양을 티셔츠에 박아도 재밌죠. 빨간 색깔로 해서. 그렇게 왜 안 했을까요? 네, 좀 아쉽네요. 뭐 계약서를 쓸 때 야, 비쌀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이 무라카미 T라고 했지만 니네 굿즈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거 계약을 건 거 아니에요? 하루키 좀 아쉽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네. 하여튼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였냐면 143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책이 지금 저희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나눠서 읽는. 네, 거기 스모키 더 베어. 오, 네. 네, 저 티셔츠 좀 갖고 싶었어요. 엄청 귀엽네요. 제가 또 붉은 PD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보시죠? 저걸요? 네. 그런데 이거는 1944년에 산림화재 방지 캠페인 캐릭터로 선정된 아이여서 아마 아마존, 이베이 같은 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취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실제로 그 하루키도 그런 이야기 해요. 그 약간 좀 화난 듯한 표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역설이잖아요. 네네. 그 화재 방지인데 더 귀여워.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 네. 약간. 네. 좋네요. 그리고 보면 그 티셔츠마다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네네. 네, T66번이었어요. 제가 방금 본 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 티셔츠들 중에 제일 이게 약간 좀 차별화가 있는데 가장 간지난다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거라고 선정하신 제이님도? 거죠. 저는 그거 아이언맨 그 약간 수채화처럼 막 이렇게 흩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언맨 티셔츠. 네. 저는 사실 특이한 거 좋아해서 네. 저는 그냥 하루키 거를 제일 갖고 싶고 간지 있게. 왜냐면 이걸 누가 이런 거. 하루키 팬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왜냐면 저는 이 책 사실 팬이어서 샀죠. 네, 누가 티셔츠에 대한 에세이 써서 아무튼 티셔츠면 살 수도 있어요. 그 시리즈에 대한 제가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나? 나 본 거 같은데? 나 그것도 이런 또 검색을 해봐야죠. 있는 거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네. 아무튼 스웨터, 아무튼 양말을 제가 봤는데. 그래요? 아무튼 티셔츠. 티셔츠는 뭐 나올 법하다. 네, 나올 법. 충분히. 근데 뭐 이미 하루키가 이렇게 썼는데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굿즈를 이걸 거기다가.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도 좋았고, 그 저는 이걸 읽으면 자꾸 나의 티셔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좀 그런 채취가 묻어 있고, 좀 오래 입고 또는 기념으로 산 티셔츠들이 있을까.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전 옷을 많이 버려가지고 입다 보면 그리고 싼 걸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못 입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티셔츠는 그나마 값이 싸니까 샀다가 뭐 버려도 어쨌든 자주 사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티셔츠 여행 갔을 때 막 옷 없을 때 셔츠 사긴 어려워도 티셔츠는 여행 갔을 때도 입기 편하고 해서 여행 생각도 나고 지금까지 제가 막 좋아했던 티들 목 늘어나서 막 엄마가 버렸던 티들도 생각이 나서 전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 티셔츠 생각도 해보고 내가 애정했다가 잃어버린 티셔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에게 좀 더 특화된 책이라면 저는 문보영 작가님의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에세이는 정말 이 기획과 이 전체적인 이 저작의 방향이 너무 아름답다. 제목이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네. 버린 물건들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이 불면증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불안할 때 버리고 또는 그냥 버리는 물건들을 그냥 버리기 싫어서 그런 거 사진도 찍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보다가 이제 에세이로 담아내신 거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약간 제가 약간 자원봉사 같은 거 갔을 때 제가 쓰레기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비워야 되는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기가 되게 고급스러운 곳이었는데 정작 쓰레기통은 그냥 다 똑같아요. 뭐 코 닦은 휴지, 뭐 막 그리고 분리수거 제대로 안 돼 있고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고상해 보여도 정작 쓰레기를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는 결국 다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불안해서 이 오늘도 버렸습니다는 나도 모르게 거꾸로 뭔가 기쁨과 욕구를 채우려고 산 물건들에 대해서 생각도 나고, 그렇지만 그 물건들을 제대로 사실 사용을 못하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에 내가 어떤 감정을 지나가기도 하고 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소비를 하게 되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날은 약간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떤 걸 소비를 할 때 욕구 때문에 소비를 하는데, 문보영 작가님은 거기서 좀 더 비틀어서 우리가 버릴 때는 왜 버리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걸 담아내서 약간 이건 되게 애석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우리의 삶 같은 거예요. 좀 짠하네. 네. 저도 소개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전 이 문보영 작가님의 책을 읽은 이후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을 읽는데도 괜히 마음이 그랬어요.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아까 붉은 피즘도 얘기를 했지만 티셔츠 100개 모았으면 쫓겨났을 거다. 이게 네. 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 그런 팍팍한 삶. 그러니까 약간 사실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조차도 알라딘 중고서점이 활성화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책 둘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게 되면 책이 정말 처치곤란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전 모여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뭐 인터넷 기록을 바라도 있는데 무얼 사는지 알면 그렇구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동감이 네. 되네요. 왜냐면 검색도 중요한데 검색해서 최고의 결과는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루키가 티를 사서 쭉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여행, 삶이 담겨져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문보영 작가님 거는 좀 더 묵직하게, 좀 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을 오늘 또 버렸고 버려야 됐는가. 그래서 저는 이 에세이가 생각이 나서 저는 약간 물건은 그 사람 자체를 좀 설명하는 게 아닐까 해서 애정했다가 잃어버린 물건도 생각도 나고, 애정했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물건 또는 누가 훔친 물건 이런 것도 생각이 나서 저는 유사한 게 물건 생각하는데 좀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하고 좀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문보영 작가님의 책까지 연결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 좋았고요. 뭐 이분들이 워낙 글을 잘 써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저도 그냥 소개를 들으면서도 뭔가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언제 한번 저희 문보영 작가님 책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요? 문보영 작가님의 시집, 그리고 그때 말한 에세이집 표정 봐, 2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일기 시대라고 하는 에세이, 그 다음에 소설집을 최근에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 골라주세요. 하품의 언덕. 네. 그럼 하품의 언덕으로 하죠. 하품의 언덕? 네. 제목입니까 그게? 혹시 모르니까. 시집은 안 돼요, 저. 시는 할 말이 없어요. 시집 하고 싶다. 시집 하시네. 아니 이제 중간중간에 소개해 주시고. 하품의 언덕 맞습니다. 하품의 언덕 소설책. 에세이 소설? 네. 원래 이분이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죠? 에세이도 쓰고 일기도 쓰시죠. 그렇죠. 네. 선수들은 이것저것 다 쓰시는구나.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애정하는 작가가 생겼다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 시선을 배우는 것 같아요. 물건을 향한 시선.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하루키를 보면은 사실 하루키가 느껴져요. 하루키가 티셔츠를 보면서 나 이거 언제 샀더라? 자기 삶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게 느껴져요. 내가 이걸 언제 모았고 그걸 다 구구절절히 쓰고 그 이야기를 엮어내는 방식이 자기 삶을 긍정한 사람이라는 태도가 느껴진다면, 또 문보영 작가님이 일기 같은 걸 쓰는 걸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 괜히 그분의 시선을 따라 보면서 느끼는 게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책이 뭐 특정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어떤 전작주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다음 녹음을 하나 정해졌네요. 네. 문보영 작가님 특집으로. 네. 약간 가보시죠. 그 중에 하품의 언덕. 네. 떨리네요. 좋습니다. 네. 저도 일기시대로 할까? 갑자기 뭐 그거는 그냥 그러면 제이님이 정해주세요. 네네. 제가 그러면 어차피 다 얘기할 거니까. 이걸로 1, 2부 가야 되나? 이길보라 특집처럼?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우선 잘 읽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즉석에서 그냥 기획회 이게 혹시 편집됐다면은 아니야. 여러분 편집도 안 되게. 편집 안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죠. 요번 다음 녹음 때 문보영 특집. 그 다음 녹음 때 정유정 특집. 좋네요. 어때요? 이렇게 눈빛도 반짝이시는데요. 저 사실 정유정 작가님 책은 제가 늘 했는데 금책발을 시작한 이후로 나온 신작들은 다 다뤘는데 특집에 걸맞게 저도 그러면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딱 됐다. 딱 네. 좋다. 너무 이건 좋네요. 좀 여담인데 네. 저희 이길보라 작가님 특집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신작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 그거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못 다룬 게. 그죠? 잘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쉽더라고요만 들어서 우리가 뭘. 못해서 아쉽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쉽다 그래서 나는 안 좋나 이렇게. 아니 못해서 그거를 네. 못 다뤄서 아쉽다. 그거 언제든지 하면. 네. 뭐 그냥 못 다뤄도 책으로 네 저는 또 읽을 생각이라서. 네, 저도 장바구니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키의 빅팬은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막 이 책을 보면서 막 이 책이 나왔어요. 이게 그런 감흥은 없었지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봉준호 감독도 인용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진짜 에세이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에세이의 어떤 범주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진짜 하염없이 개인적으로 쓸 때 비로소 또 진짜 에세이 본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산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진짜 셀럽 작가가 자기의 개인 삶을 풀어서 썰 풀어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그 주는 매력.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제이님도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전 그거랑 연결돼서 사실 떠오르는 최고의 기획 시리즈는 아무튼 시리즈가 아닐까. 뭐 그건 그렇죠. 사실 아무튼 양말, 뭐 아까 말한 아무튼 스웨터, 뭐 아무튼 연필. 그 사실 그 흔한 소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작가님들 중에서 셀럽이 있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상 소재로 에세이를 써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요즘에 또 유독 많아진 것 같아서 네. 저도 되게 기분 좋게 보고 있었고요. 저는 이 책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키 팬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키 팬이 아닌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하루키 팬이라면 이 책은 너무 좋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 사람이 잘나서 이런 책을 썼다도 맞긴 한데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은 저희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월급 받는 걸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하루하루. 이렇게 될 때 의미가 없어 그런 생각 보이는데 많이 들죠. 네. 근데 그런 일상이라도 나의 아침 뭐 내가 신은 신발 이런 거라도 어떤 인스타그램에서는 내 신발 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길에 내가 어떤 신발 양말 신는지만 찍어서 올리는 계정도 있고 옷차림을 찍는 데도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내 일상을 잠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억을 담는 아카이빙하는 시도들은 좀 삶을 긍정하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하루키의 책은 하루키여서 좋은 게 당연히 크지만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긍정하는 태도가 보여서 좋아서 저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저 같은 직장인들이나 또는 또 다른 삶의 패턴 가운데서 힘드신 분들이 그냥 잠시나마 이런 아주 일상 소재로 갖고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그냥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멋진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진 할아버지. 사실은 49년생이면 나이 진짜 많으신 거거든요, 많으시네요. 이제. 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단순히 작가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덕질 자체도 좀 약간 세련된 걸 되게 많이 했고 재즈라든지 뭐 그런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이런 사람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늙었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아요, 하루키는. 네. 내가 한국의 늙은 작가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뻔했네. 네,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네, 아무튼 네, 하루키 다음 신작 장편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구원서사 시리즈가 또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기사단장 죽이기 이후로. 아니면 아예 완전히 또 전혀 다른 작품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시리즈가 한 번 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왜냐면 기다려 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꾸준히 노익장을 좀 발휘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몇 창작자들이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리들리 스콧, 뭐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바늘에 올리겠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정정하게 오래 사세요. 구원 대서사. 오래 사세요. 네, 할아버지. 사세요. 우리도 오래 살아서 같이 읽어요. 네. 네, 오늘 저희 무라카미 하루키의 무라카미 T라는 에세이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